농장 주님이신 거죠. 농장 주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보니까 뭐가 많이 생겼어요. 하우스 같은 거. 네. 네. 밑에는 하우스고 위에는 이제 노지 상태고 아. 하우스 재배는 경기도 학교 급식 또 노지에서 좀 재배하기 어려운 열매 채소들 딸기 주로 재배하고 여기도 유기농으로 아직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 예. 아. 저는 유기 인증도 받고 숯불 농장은 특별히 이제 그 생명 역동 농업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고 생명 역동 농업이요? 네. 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생명 역동 농업이라 부르자. 그렇게. 생명 역동 농업. 그러니까 유기농이 그러니까 어떤 화학적인 그런 비료나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그런 화학물질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살아있는 것들로 농사를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뭐 대충들 다 알고 계신데 이제 정의를 내리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릴 수 있는데 네. 흔히들 뭐 이렇게 사람과 자연의 어떤 건강함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장하면서 농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화학 비료나 농약은 당연히 안 치는 거고 나머지 방법도 친환경적이고 자연순환적인 그런 농자재나 그런 걸 써서 농사를 짓는 게 유기농업이다. 대체로 이렇게 알고 있죠. 저는 사실은 유기농을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진짜 유기농이 뭐지? 뭐 유기농이 좋다고 알고 있고 또 유기농이 이제 다른 농약 치는 그런 농산품보다는 사실은 고가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유기농이 뭔지.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이 제도 자체가 인증이 너무 많고 일단 우리가 유기농이다 무농약이다 이런 거는 친환경 인증 제도에서 말하는 건데 그 외에도 뭐 정부에서 하는 거는 GAP 인증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경기도도 그거 있잖아요. 그 있는 것 같아요. G마크인가? 그 인증을 하거든요. 저탄소 인증도 있고 국제적으로는 뭐 유기농 연맹에서 하는 아이폼 인증도 있고 이런 아이폼 인증? 예, 네. 그 아이폼이 그 국제 유기농업 뭐 연맹 이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증이 일단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이 그 인증에 대한 이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개념도 유기농이라 그러면 이게 글자 그대로 하면 유기라는 말인데 이걸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네. 네. 그런 게 아마 일본에서 들어왔어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그러니까 어쨌든 균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살아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균이나 뭐 이런 살아있는 그런 순환 관계에서 이렇게 뭐랄까 개체와 개체가 연결돼서 뭔가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 뭐 그렇게 이해를 하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원래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연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농사에만 유기농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 삶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특히 자본주의나 뭐 산업화 시대일 때는 사람하고 자연을 많이 분리시키잖아요. 그렇죠. 자연은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도구로 활용되는 소재일 뿐이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된 사고인 거고, 농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연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게 되고, 또 현재를 잘못 살면 미래 세대가 그 고통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에서도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법칙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게 유기농업. 글자 그대로 유기라는 말이 기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기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틀, 네. 법칙 이런 의미거든요. 아, 틀 기자예요. 아, 그러니까 틀기자. 어떤 얼개나 짜임새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찾아보려고 했어요, 지금. 네, 기운기자인가 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거 그냥 특별 대담 막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러면은 두물머리에 계셨었던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유기농을 경작하시다가 지금 현재 여기는 양평군이죠. 네, 개군면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로 이사를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그거는 그 MB전북대 4대강 사업 때문에 두물머리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고, 다시 농지를 구입해서. 여기 오다 보니까 이포보 이렇게 있던데, 다리 이렇게 지날 때 여기 뭐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네네. 거기가 이포보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가 MB가 만들었던 그래요? 근데 보조보 아, 댐이죠. 아니 근데 뭐 별거 없던데요. 약간 이쪽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포보 있고 이쪽에 무슨 이렇게 길 같은 거 있는 것 같던데,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길. 자전거도로. 4대강 사업이 이제 한강 이제 도를, 그러니까 댐을 3개 만든 거죠. 이포보가 있고, 그 위에 가면 여주보가 있고, 그 위에 가면 강천도가 있는데, 한강에 3개 만들고 뭐 전국적으로는 10몇 개 댐을 만들어서 강을 막아서 그 주변을 뭐 자전거 도로니 체육시설이든지 이런 체육 미락 시설을 만든, 그게 이제 4대강 사업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바닥을 뭐 6m인가 이렇게 파내서, 지금 이포보 옆에 가면 아직도 이게 사람들이 산인 줄 아는데, 그 MB 때 강바닥 파낸 모래산이에요. 그거 뭐 이렇게 파내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때 뭐 강바닥에 쌓여 있는 그런 뭐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또 강바닥을 파내면 강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럼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별로는 아마 그 강바닥에서 파낸 모래를 가지고 건설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지역 경제도 살고 뭐 이런 논리인데, 결국은 그래서 그때 이제 강바닥을 많이 이렇게 긁어냈고, 구보 흐르는 강을 직선화시켰고, 보를 세워서 강물을 막았고. 근데 뭐 이건 뭐 약간 여담이긴 한데, 거기서 뭐죠? 큰빛 이끼벌레인가? 무슨 녹색 약간 네. 괴생명체 같은 게 막 이렇게 이따만한 게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고인물에 사는 그 생물체들이 나오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난 거고, 강을 막아서 강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강은 그냥 흐르게 둬야 스스로 정화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에 지금 뭐 한 몇 평 정도 있으신 거예요? 여기는
2,000평 조금 넘어요. 2,000평이요? 네.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비용이 그때 그 대출 받으신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죠? 얼마 경기도, 빌린 거죠? 경기도에서 빌려준 거죠. 그쵸. 얼마 빌리셨어요? 대출 받은 거죠? 저는 3억 7,800. 3억 7,800이요? 예. 땅값 전액을 경기도가 빌려준 거고, 네. 그때 두물머리에서 이주할 때 11농가가 이주했는데, 경기도나 정부에서는 빨리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일단 땅을 구해라. 구입하는 그 값은 저리로 빌려주겠다. 융자 해주겠다. 그래서 그 11농가가 각자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온 거는 양평군에서 계분면이 그나마 땅값이 제일 싸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뭐 소 키우는 데도 많고 이제 시골 같잖아요. 근데 양평은 뭐 서울 근교 점점 이렇게 도시화 되어 가거든요. 제가 있던 두물머리는 이미 뭐 농촌이라기보다는 서울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하나의 위성지역처럼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때 제가 지을 때보다는 뭐 10배, 20배 올라서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가 않죠. 거기 그 두물머리 옆에 세화점인가? 세화점이 맞나요? 무슨 세미원. 세미원 그게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 이 건을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거기 가서 예쁘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다들 그래. 예쁘니까. 네. 그럼 3억 7,800만 원인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말 12월부터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년부터더라고요. 저도, 내년부터예요? 올해부터가 아니라? 저도 올해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처음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중간에 거치 기간을 좀 늘려줘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그래서 농민들이 언제부터 갚지 이게 이제 10년의 거치 기간을 네.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뭐 올해 내년 이랬는데 어제 농민들 모여서 얘기해서 계산해 보니까 내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예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럼 내년에 다시 와야 되는 건가? 아니 농민들이 네. 이주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때 당시에. 저는 2013년도에 여기 땅을 샀는데 그때가 몇 월이셨어요? 6월달. 6월이요? 6월인가 뭐 8월인가 하여튼 여름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제가 한 근 1년 동안 땅을 구하러 다녔거든요. 그 전에 이제 2012년도에 땅을 구한 농민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상환 시기가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나는 언제지 이렇게. 사실 그거보다는 먼저 상환을 시작한 사람들 또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문제는 농사를 지어서 그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가 했을 때 그것 상환이 언제 되든 그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더라도 이 농사를 지어서 뭐 1,000평, 2,000평에서 그만큼의 이제 원리금을 상환할 만큼의 소득이 안 되니까 농사 외에 뭐 다른 걸 하면 몰라서 그래서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총합은 그냥 20년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냥 뭐 조삼모사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그때는 네. 3년 거치니까 3년 뒤부터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건 너무 어렵다. 땅을 다른 데로 이주해서 개간하는 농민도 있고 농사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3년 지나면서부터
몇 천만 원씩 이제 매년 갚는다는 게 어려우니 이걸 좀 이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농민들은 상환 기간을 이렇게 좀 늘려달라 그랬어요. 그건 경기도에서 안 된다 그랬고 그냥 상환 기간은 그대로 두고 거치 기간만 이제 결과적으로 늘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10년이 지나면 부담은 더 커지는 거예요. 17년 나눠서 갚아야 될 돈을 10년으로 줄여놨으니까 조삼모사라는 말이 맞죠. 아침에 주거나 저녁에 주려고 이런 문제인가. 아니 그러면은 뭐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내시는 거예요? 네. 아 이자만. 네. 아 그러면 거치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시다가 이제 10년 지나고 나서 그럼 그때부터는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원금까지. 그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1.5%에서 이제 2% 그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어. 개인 신용도에 따라 좀 다르니까 1.2%에서 1.5에서 2%. 2%? 네, 그 사이에. 아. 그리고 저는 한 1.8%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러면 제가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1년에 600이요? 네. 이자만? 예. 그 이자도 적은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 저리로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줬다 그러는데 제가 3억 7,800만 원. 7,800에 이자가 600만 원이잖아요. 그 5억이나 7억씩 빌린 농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군면처럼 땅이 싸니까 평당 뭐 그때 18만 원 정도 줬으니까 2,000평이니까 3억 7천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 옆에 농사 짓던 최여왕 형은 그때가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땅을 줬어요. 아, 어이구. 아니다, 45만 원. 45만 원이요? 네, 네. 그래서 그 형은 1,000평 조금 넘게 사서 4억에서 5억 정도 그 정도 돈을 빌렸어요. 용문에 이주해간 이제 노태환 형은 7억인가 8억을 빌렸어요. 땅을. 땅 구입할 때 든 비용이. 그런 형들은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었죠. 1년에요? 네. 그러면 그래서 원금까지 갚게 되면 그 노태환 형은 우리보다 1년 빨리 이주를 해서 지금 갚고 있는데 한 5천만 원 이상씩 갚아야 된대요. 매년. 그래서 그걸 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제 파산이 되니까 온 집안이 이제 그걸 갚는 거예요. 친척들끼리 이제 빌려서.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그 형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이렇게 해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한 번은 갚을 수 있는데 자기는 뭐 형제들 돈, 부모님이 뭐 이렇게 물려준 땅을 다 그걸 팔아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주변을 힘들게 해서 내가 이걸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 17년인가 이런 사정들을 저희가 청와대에다가 호소를 했었죠. 이런 상태에 있고 이 원인이 그때 MB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고 농민들이 어쨌든 경기도의 자금을 빌렸으니까 안 갚을 수는 없고 갚기는 갚되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정부에서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3억 7천인데 평균 5억 6억씩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 연 4천만 원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땅도 제가 제일 넓거든요. 2,000평. 다른 형들은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줄였어요. 그래서 한 1,000평 정도 하면 1,000평 농사를 지어서 1년에 5천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은 그럼 이 땅을 내가 경기도에다가 반납을 하겠다.
그럼 경기도가 그 융자금을 현물로 받는 거죠. 받고 그 경기도가 이 농민들한테 땅을 그럼 임대를 해줘라. 대신 어떤 조건을 달면 되지 않냐. 뭐 친환경적인 농사 방법으로 지어야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경기도의 농업 정책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민들이 땅으로 갚겠다 이러면 일단 그 원리금 상환이나 빚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 경기도가 그 땅을 모아서 어떤 이제 뭐랄까 모델이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유기농 농장으로 한번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임대해서 뭐 30년 넘게 유기농을 해오신 농민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이 빚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아니면 뭐 상환 기한을 좀 늦춰주면,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파산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농가는 농사를 포기하고 그냥 뭐 일용직 일 다니고 막 이러고 있고요. 그 뒤에도 또 그런 농민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직장을 다니는 농민이고, 이 땅을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2,000평, 1,000평 되는 땅이 잘 팔리지가 매매가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농민은 다행히 땅값이 올라가면 좋은데 대체로 농사 짓는 지역은 땅값이 저도 그렇지만 내려가 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요? 이제 뭐 어떤 개발이 주변에 있는 데는 올라간 농민도 있어요. 몇몇 농민은 땅값이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할 수는 없어요.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매매가 돼야 팔아서 그냥 땅값이 올라서 경기도 빚을 갚고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농지를 1,000평, 2,000평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농사에 그렇죠. 투신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올라도 그걸 현금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 땅값이 내린 농가들은 땅값이 내린 대로 또 어려움이 겪는 거고,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죠. 경기도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 쪽에도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1년 넘게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고, 이제 농민들은 너무 힘들다. 근데 이 문제를 그냥 개별 농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 이제 드물머리에 같이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제처럼 가끔 모여서 뭐 이제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너는 뭐 그 빚 갚을 대책이 있냐? 뭐 당연히 없죠. 힘들고 농사 지어서 갚을 수 있겠냐? 없다. 근데 그럼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새로 정부가 바뀌어서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이 정부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도 이재명 지사가 들어서면서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재명 지사도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전 정권에 벌어진 일이고, 4대강 사업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피해를 농민들이 봤는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상으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이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면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청와대 쪽에서 청와대 이제 관련된 부서가 국토부인데, 국토부 쪽에서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제기한 그 민원이 3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다는 각서 비슷한
해결되었다는 확인서를 요청하더라고요. 근데 농민들은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결됐다는 확인서를 요구해서 농민들이 모여서 얘기한 결과 못하겠다.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 아니 정부 부처가 그걸 요구해도 되는지 난 이거부터가 무슨 농민들한테 각서를 요구하냐. 해결도 안 됐는데. 두물머리 해결도 안 건은 이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생태학습장 조성을 농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때까지 안 지키고 있다가 지금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청와대 측에서 확인해 보니 MB 정부 때 두물머리에서 이주한 농민들이 여기를 생태학습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각서를 쓴 거예요. 합의서를. 그 합의서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합의서에 사인한 사람은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이었고 농민들을 대신해서 사인한 사람은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은 농민들한테 이거 사인해도 합의해도 되느냐 그래서 오케이 이제 해도 된다. 그래서 한 그 합의서가 있는데 이 합의서의 내용대로 약속이 이행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청와대에. 청와대가 여기에 관련된 뭐 국토부나 환경부나 경기도 양평군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약속이 이행이 안 되는 게 이제 청와대에서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처나 지자체에다가 이건 정부가 농민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이행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청와대가 많이 힘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약속 이행은 안 됐지만 요 정도로 양평군이 정부의 약속을 받아서 농민들과 하겠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 문제건에 대한 민원은 해결이 되었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안 써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야 되는 거죠. 뭐 생태학습장 이런 걸 만들려면 비용이 드니까. 근데 각서를 안 쓰면 이 비용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와대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행이 되고 있다는 각서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썼죠. 세 가지 중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됐다. 해결이 돼서 양평군하고 농민들이 생태학습장을 포함한 두물머리나 양수리 일대에 그 어떤 테마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양평군수랑 제가 몇 달 전에 합의서를 쓰고 그 각서를 확인한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조성 비용을 이렇게 내려보낸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농민들도 불만은 없어요. 그 부분은. 문제는 농민들 직접적으로 이제 그때 청와대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이 경기도에서 빌린 돈에 대한 상환이 제때 할 수 있느냐기도 하고 벌써 그 10년도 더 지난 그때 문제 제기 당시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소송이나 이런 벌금 이런 소송 비용이죠. 그게 청구가 돼서 그때가 막 천 몇백만 원이 청구가 됐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1심, 2심, 3심이 이제 진행이 됐나 봐요. 진행이 되고 끝나고 국토부에서 LH공사죠. 요즘 말 많이. LH공사에서 농민들이 패소한 소송권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한 거고 법원에서 천 몇백만 원을 농민들이 국토부에다가 지급을 하라고 이제 청구서를 내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소송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소송이 많아요. 뭐 많아요? 거기는 뭐 무슨 이제
법정 용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그 현재 있는 그 지역에 보상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뭐 토지니 농사시설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걸 하겠다고 이제 감정단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농민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그러다가 소송이 걸리면 벌금 나오고 우리가 다시 소송을 걸었죠. 이거는 지금 4대강 사업이 불합리하니까 어떤 절차도 무시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두물머리 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과정도 다 생략된 채 그때는 뭐 환경영향평가나 뭐 문화재 그쪽 지역이면 문화재로도 묶여 있고 군사지역으로도 묶여 있고 이제 서울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그린벨트 수도법 여러 가지 규정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농사 외에는 다른 걸 모든 걸 다 막아왔거든요. 댐 만든 이후로. 그 댐이 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는데 근데 MB 정권 때는 갑자기 이걸 거기다가 막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30년 40년을 뭐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고는 정부는 왜 여기 와서 뭐 시설을 세우고 자전거 도로를 닦고 뭐 그러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뭐 이런 소송들이 그 뒤로 계속 있었고 또 정부는 사업을 하려고 뭐 이제 공권력을 투입해서 농민들을 뭐 이렇게 이제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게 계속 4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쌓여서 그때마다 이제 소송 법정에서 있었는데 결국은 1, 2, 3심으로 쭉 가면서 농민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못 내겠다고. 내셨어요? 아니요. 낼 돈도 없고. 아니 이자도 내기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 그리고 이미 그때 벌어진 일들에 대한 농민들은 다 각자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1농가가 있다가 중간에 네 농가만 남고 그렇죠. 세 농가인가 네 농가만 남고 중간에 농민들이 이주해 간 농가도 있어요. 근데 그 소송 비용 청구는 이 네 농가한테만 청구가 된 거예요.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n분의 1로. n분의 1로? 그러니까 1,100만 원을 나누기 4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역시 이제 청와대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근데 그 문제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청구하는 게 왜냐하면 농민들이 패소했으니까. 그래서 법과 제도가 그렇다면 좋다. 대신 그러면 그때 정부가 농민들하고 합의한 약속 이행을 해라. 그럼 내겠다. 아니 정부는 약속을 안 지켜놓고 농민들한테는 제도가 이르니 법이 이르니 소송 비용을 내야 된다. 안 내면 압류 들어온다. 계속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었거든요. 그냥 농민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렸지만 그게 또 농민들한테는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 통지서 내용은 언제까지 안 내면 법적으로 압류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이제 경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과 제도가 지켜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정부가 농민들한테 한 약속도 지켜라.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 너희들은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한테만 그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의 문제하고 농민들이 소송에 진 비용을 청구하는 이거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부채,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어려움에 처한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4대강 사업으로 빚어진 문제이고
그 4대강 사업이 정당하고 이제 그 지역 농민들이나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정당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뭐 개발이었다면 다른 문제지만 그냥 되게 폭력적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좀 판단을 해서 농민들의 그 요구가 정당하다면 좀 해결책을 찾아달라 이런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생태학습장 문제는 국토부 쪽으로 갔고 이 국가하천 지역이니까 융자금 문제는 경기도 자금이니까 경기도로 갔고 소송 비용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법무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는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해당 기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다시 경기도에 가야 되고 법무부에 가야 되고 국토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법무부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법무부 장관이 만나주나요? 이건 법무부 장관의 그 권한이라는 거예요. 경기도 도지사의 권한이고 국토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법무부에 가서 장관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날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도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 웃을 문제가 아닌데 아유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뭐랄까 그때 노회찬 의원님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노회찬 의원님한테 가서 농민들이 가서 법무부 장관을 만나자 그러고 만나주겠냐. 법무부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부 청사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도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해결점이 있으면 해결을 좀 해달라고 보좌관 통해서 이런 이제 정유 사정에 담긴 자료를 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노회찬 의원님은 이렇게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에 법무부 장관은 계속 시끄러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문제도 농민들 아예 모르겠다 이러고 압류를 하려면 해라 이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때 삽질이라는 다큐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4대강 반대하던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 할 때 두물머리 농민들을 초대했어요. 서울에서. 그 갔더니 이제 그 당시에 4대강 반대 운동을 하던 뭐 교수님, 학자분들하고 환경단체 실무자들, 또 변호사, 반대 운동했던 변호사, 법조인들,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영화를 보고 그 뒤에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농민들 얘기가 맞다. 그때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경 시민사회단체, 교수분들,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반대를 했죠. 근데 변호사님들은 원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반대 소송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뭐 환경 영향 평가도 안 했으니까 이 사업을 중지해달라고 이제 뭐 그 양식 있는 변호사들이 교수님들하고 했잖아요. 근데 원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유역에. 낙동강, 영산강, 분강, 한강 유역에. 근데 다른 강은 있는데 한강 권역은 4대강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여주나 양수리 쪽에는 개발이 되면 뭐 장사도 잘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그래서 그 한강권역의 원고를 다 농민들이 했거든요. 우리가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마지막에 그 정부와 생태학습장을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는 합의서에 보면 쌍방이 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이게 들어있어요. 몇 가지 조항 중에 뭐 첫째는 1번은 두물머리의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 2번은 뭐다. 3번은 쌍방이 제소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 국토부나 이제 그 시공업체 쪽에서 포럼이었는데 업무방해니 뭐 공무방해니 이런 걸로 몇 건을 취하했어요. 근데 우리도 취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어물쩍 넘어간 게 환경단체나 변호사분들이 소송을 걸어놓은 걸 우리가 취하를 해버리면 이 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원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발이나 이런 이제 사업에 새만금이나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제주도 강정마을이니 또 저기 밀양의 송전탑이 이렇게 이제 이런 커다란 개발 사업에 반대 운동을 하면 주민들이 원고로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그 어떤 지역은 주민들이 그 행정이나 공무원들한테 설득당해가지고 그냥 소취하를 해버린다. 이러면 환경단체나 이 사람들이 원고가 없어져 버리니까 법정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거기에 그런 순간이 직면한 거죠. 그래서 아니 두물머리 농민들이 좀 이 4대강 반대 싸움을 이기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변호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도와주신 거잖아요. 진짜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같이 이제 싸움도 하고 같이 잡혀가고 법정에서는 변론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원고 소 다 채해버리면 한강권역에는 소가 중지가 된다. 원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나 이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는 다 채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게 쌓여가지고 소송 비용이 날아온 거예요. 그게 1심, 2심, 3심 가서 이제 진 거죠. 4대강 싸움은 대부분 다 졌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씨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삽질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죠. 뭐 환경단체가 뭔 돈이 있겠어요. 또 변호사분들도 돈을 받고 4대강 반대 소송을 한 건 아니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이 원해서 소송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보고 돈을 내달라 소리는 안 한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보태줘야 환경단체가 어려운데 다만 이거는 있다. 그렇게 소송이 진행됐으면 이 소송이 7년이나 갈 줄 우리는 그건 모른다. 우리는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7년 뒤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줄은 몰랐고 근데 7년 뒤에는 7년이 지나고 나서는 환경단체도 없고 환경단체는 본래 자기 일을 하러 가 있고 변호사분들도 갔고 두물머리 문제를 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 남아있는 건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는 개발 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절대 소송하지 말라고 해요. 마지막엔 다 주민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아니면 뭐 정부 부처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돈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떨어질 텐데 소송하지 말라고 잘 생각하시라고 나중에 이게 다 자기 발등 짚는 꼴이 된다. 이렇게 하면 환경단체가 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했더니 이제 환경단체 분들도 공감하고 그래서 국토부 자식들이 나쁜 놈들이네.
보시다가 이제 와서 충분히 이래서 마침 정부가 바뀌면서 그때 4대강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이 환경부도 들어가 있고 정부 일을 많이 해요. LH공사에도 가 있고 아마 그때가 지금 국토부 장관 하시는 분이 LH공사 사장이었을 거예요. 변창 장관인가.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가 나서서 국토부나 LH공사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국토부 소송 비용은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 두물머리 농민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청구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공직에 있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법 바깥의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환경단체에서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길 국토부 장관이나 LH공사 사장이 나 돈 안 받겠다 그러면 되지 않냐. 이 4대강 사업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농민들한테 돈 청구한 돈을 안 받겠다 이러면 법무부도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그래라 가서 그렇게 얘기해 달라. 뭐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장관도 많이 바뀌었고 LH공사 책임자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더 이상 청구서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고 아,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안 오는 안 와요. 그래서 뭐지? 해결이 된 건가? 모르겠다. 확인할 길도 없고 안 오니까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이고. 아니 네,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어쨌든 소득이 1년 소득이 그러니까 제가 통계청 가서 보니까 전에 기사 쓸 때 보니까 2018년 농가 소득 평균이 2천만 원대였거든요. 1년에 2천만 원대였는데 어느 정도 경작해서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네, 평균 소득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자연리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유기농이 사실상 팔로를 개척하기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소득은 매년 다른데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요. 경기도가 농가 평균 소득이 2천만 원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서 올리는 소득은 600만 원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농사 외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농업 소득만 따지면 평균이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어보면 2,000평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노는 또 소득이 더 낮지만 경기도 지역은 근교농업이라 해서 채소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채소 농사를 지으면 그냥 평균 잡아 소득이 평당 10,000원, 10,000원이다. 평당 10,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소득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 거죠.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죠. 이자는 뭐 평당 10,000원씩 해서 2천만 원 소득을 얻었다 하면 그걸 다 이자나 빚 갚는 데 쓰더라도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이게 또 빚에 또 빚에 쌓여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10년 동안 지속된다면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땅이 올랐더라도 올른 값을 안 받겠다. 그 당시에 땅을 구입한 금액만큼만 쳐서 땅을 경기도에 반납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안 받겠다는 거죠. 그 방식도 안 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뭐 공무원들은 당연히 못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경기도 의원들, 뭐 이영주 의원이나 뭐 경기도에서 이제 농업단체들, 친농련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방식은 경기도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그 빚을 현물로 받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의원들이나 다른 쪽의 분들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그런 목적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경기도가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으니 한 개 면 단위나 마을 단위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일정 기간 동안. 네. 그래서 그 농촌 기본소득,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보다 더 광범위한 농촌 기본소득, 그러니까 농촌에 살면 기본소득 혜택을 받는 거죠. 그걸 한 지역에서 해보고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가 지금 그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단 생산 농가들이 그 생산력이 확보가 돼야 돼요.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유기농업을 하든 무농약을 하든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는 농민들을 관리하거든요. 장목반, 이제 출하회라는 건데 그냥 이해하기 좋게 장목반으로 묶어서 관리해요. 양평에도 그런 출하회가 3개, 4개 있는데. 출하회요? 예. 그 학교급식에 출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급식에 출하를 하는 농가들은 그 안에서 1년 동안 그 품목을 배당받아서 재배를 해요. 저는 올해 이제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또 어떤 농가는 딸기를 한다, 또 뭐 어떤 농가는 뭐 쌈채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농사 작부를 잡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불상사도 있고,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환경 농사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제 생산이 되자면 여기도 생산 관리도 특별한 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양평의 계구는 비름나물이 유명해요. 비름나물 단지예요. 경기도 이차는 친환경 딸기를 많이 생산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딸기를 가장 많이 생산해요. 그러면 딸기 재배 기술이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을 학교 급식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 급식에 전담하는 이 농장은 어떤 친환경 자재를 쓰고, 그리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고, 유기농업 재배 기술이 그동안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접목시킨다. 네. 병, 해충은 이렇게 대치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 공급이 된다. 그런 게 경기도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물머리에 있던 농민 11농가는 이미 두물머리는 70년대부터 유기농을 했던 분들이 있고, 이제 역사로 따지자면 거의 50년 가까이 유기농을 한 분들도 있고, 저만 해도 20년 가까이 여기 이제 유기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유기농만큼은 자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경기도가 의지만 있다면 학교급식 친환경 생산지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노동과 기술을 다해서 하겠다. 대신 그 땅의 소유는 경기도가 해라. 근데 우리는 농사를 유기농업으로 하려고 한 거지, 무슨 여기에 투기를 하거나 땅을 나중에 팔아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게 아니라 농사가 좋아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렇다면 서로가 같은 목적이 있다면
충분히 농민들의 이 문제, 이제 융자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익적으로 이 땅을 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거고, 다른 농민단체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4대강 때문에 벌어진 문제이고 농민들이 힘든데 경기도나 정부가 당연히 나서서 이 문제를 부채를 탕감해줘도 탕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자금을 빌려서 쓰는 거니까 그걸 갚을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한테는 잘 안 통한 그런 방법 말고, 뭐 이자를 조금 낮춰준다든가 상환 기한을 몇 년 더 늘려준다든가.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자율을 0.5% 낮춰주면 내가 1년에 600만원 이자를 내다가 0.5%면 얼마예요? 60만원인가? 6만원인가? 거기에 낮춰봐야 그게 무슨 우리가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어도 뭐 이자 낮춘다, 몇 년 상환 기한을 늘려달라든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 하는 소리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다 마지막에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이영주 의원이 이제 농민들하고 몇 번 만난 다음에 대신해서 물었어요. 본인이 경기도지사와 직접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한 40-50분 있으니 두물머리 문제를 묻겠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방청하라 그랬고, 저희가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못 갔고, 대신 이제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이 가서 녹화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이영주 의원이 농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물었고, 이재명 지사는 그때 당시 이재명 지사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송사에 많이 걸려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 답변 속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농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건을 가지고 또 지사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온갖 지금 송사에 휘말려서 너무 힘든데 자기가 이런 문제까지 또 나서 하면 뭐 또 선거법 위반이나 또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이제 그런 지사의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요것도 잡아서 자기를 괴롭힐 거 아니냐. 근데 이걸 해결하기에는 어쨌든 법과 제도를 벗어난 약간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나보고 이걸 해결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냐. 농민들의 그 상황은 안타깝다. 본인도 4대강 사업을 반대했었지만 그 피해를 농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지사의 진심이 담긴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보고, 에이, 우리가 이렇게 민원 제기하니까 골치 아픈 민원인처럼 경기도가 우리를 대하고 또 이 지사를 힘들어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하지 말자, 그냥 알아서 우리 해결합시다 이러고는 농민들이 이 지사 답변을 듣고는 더 이상 얘기는 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해결은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죠.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실상 이게 약간 시쳇말을 사용하면은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거치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내년부터 도래를 하는데, 말씀 듣기로 뭐 이제 농사로 인한 수익이 뭐 2천인데 지금 상환해야 될 거를 치면은 뭐 어쨌든 그러면은 치면은 뭐 1년에 한 4,200 정도로 갚아야 되는 거네요. 저는 한 3-4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4천? 계산은 안 해봤어요. 아니 그냥 단순 계산해도 거칠게 10년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3억 7,800인데 거기에다 이자까지 하면은 그러네. 600이니까 한 4,300 정도 갚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연소득이 2천인데 농사로 그렇죠. 4억이면 나누기 4 하면 되니까, 아니 나누기 12, 10 하면 네. 되니까 한 4천에서 4,200 정도 갚으셔야 되는 건데 12개월이니까 120개월이니까 아니 그래서 4천 벌어보지도 못하는. 아니 그래서 이게 아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취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기자님 왜냐면 남의 일을 아니 저도 빚이 없는 건 아닌데 뭐 학자금 대출이고 뭐 학자인데 아니 근데 이게 아픈 사람 심정을 알 그게 동병상련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새벽에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니 경기도에 전화를 해봐도 이게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이제 유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돈을 빌렸고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쪽만 이렇게 특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희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제가 했던 말은 공무원들은 특혜라고 그래요. 예. 그 특혜를 두물머리 농민들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의 시각이 두물머리 농민들이 주장하는 걸 특혜로 보니 달리 할 말은 없는데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 지사가 되면서 이제 뭐 약간 공정 이런 보정 자기는 공정하게 하겠다. 근데 특별하게 이유 없이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피해를 본 지역이나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빚을 안 갚겠다. 탕감해달라. 이러면 특혜죠. 왜 두물머리 농민들만 빚을 탕감해줘 이런 건데 우리는 갚겠다 그랬다. 근데 갚을 방법이 없으니 그걸 찾아보자고 했고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는지 농민들보다는 경기도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니까 그 길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고 근데 왜 두물머리 농민들한테만 그런 방법을 제시해야 되느냐. 한강 권역에서 경기도 권역에서 4대강 사업에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두물머리 농민들이고 그리고 그 사업은 부당하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어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짐작컨대 그걸 속속들이 드러내면 엄청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는 토목건설 사업이었지 않냐.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그런 속에서 드물머리 농민들은 농사 짓고 있다가 날벼락 맞는 꼴이 됐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런 피해를 받아야 되냐. 그 사업 자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었다면 그럼 우리 원래대로 돌려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정부로부터 5년이나 10년씩 땅을 임대받아 농사 짓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갑자기 중간에 취소해버리고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런 공권력의 처분은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도 그 일부 농민들한테 승소 판결을 해줬거든요. 농민들이 승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변의 정황을 따졌을 때 농민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정부가 한 그런 사업의 피해자로 남아있고 농민들이 빚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갚을 방법을 찾아달라는 건데 그걸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건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님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정의나 공정에 위배된 상황이냐. 이재명 지사가 보고 판단해서 자기가 보기엔 이건 정당한 요청이 아니다. 공정한 요구도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딱 접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민들은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나? 왜 농민들은 그 4대강 사업 이후에 이렇게까지 10년이 넘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돈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그 과정과 절차에서 정당성이 확보된 가운데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농민들의 몫인 거고 농민들이 감당해야 된다. 난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근데 계속 농민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몰려왔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종교단체나 환경단체의 중재로 일이 마무리 잘 된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대화로서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된 이후에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특혜를 요구하는 건가? 우리가 특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자들도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가 이제 팔당댐이 있었고 국유지였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대를 해서 저가 어떻게 보면 좀 싼 값에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유지였으니까 어쨌든 땅 주인은 아니고 농민들이 땅 주인은 아니었으니까 뭐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있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대해서는 지역 좀 주민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찬성 집회를 막 하면서 피켓 들고 농민들한테 와서 너희들 땅도 아닌데 정부가 필요해서 수용을 하면 응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임대 계약서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정부가 필요한 시 그걸 수용해서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를 받고 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농민들은 응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근데 그런 조항들이 있지만 농민들이 그때 요구했던 건 이제 4대강 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정당성이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였었고, 그게 이제 학자나 환경단체에서는 저 4대강 사업을 막아야 된다. 국토를 파괴하는 거다. 그래서 그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네 라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굳이 이제 MB 정부가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절차를 다 밟았느냐. 너희들이 법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면 이제 개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뭐 1년 이상 환경 평가를 하고 그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절대로 여기는 그 개발이나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처음에는 진짜 어마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설계도를. 처음에는 그 운하였었잖아요. 네, 한반도. 네, 두물머리를 막 이렇게 수로를 내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가져와서 한다는 얘기는 주민들하고 뭐 설명회 공청회 할 때는 이 수질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 팔당댐의 물이 오염돼서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고, 그 수질을 개선하자면 강 주변의 농지를 없애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치 이제 농사가 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그때 막 삐라도 뿌리고 그랬었어요. 경기도에서. 그 이제 농민들을 공격하는 거죠. 여론, 반대 여론. 4대강을 반대하는 여론이 그걸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을 공격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지역은
그 전의 역사가 경기도나 서울시가 거기에 있는 물을 다 이용하는 거니까 상수도로. 그래서 그 지역의 물을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환경부의 임무예요. 아니 그래서 되게 엄격한 그런 단속이라 해야 되나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규제를 규제 해왔죠. 그래서 뭐 계집 하나도 내 마음대로 짓지 못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규제를 받으시면서 어쨌든 그 상수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도나 이제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많죠.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 심리가 규제가 막 거기가 중첩된 규제가 막 7개, 8개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 법을 무시하고 특별하게 하자니면 건물 하나도 못 들어서는 곳인데 그렇게 관리를 해오던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팔당호에 물을 채우면서 1차 수용이 끝난 땅인데 물이 안 차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는 그 땅을 그게 이제 농민들이 다시 임대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뭘 하겠어요. 물론 떠날 사람은 많이 떠났지만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고 지으면서 이쪽 물 관리가 특별히 이제 물 관리의 중심 지역인 거예요. 너무 많은 인구의 절반이 이 물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서울시, 농협, 경기도에서 환경부도 그렇고 친환경 농업을 좀 해라.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유기농업으로 가라. 그러면 이 수지를 이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유기농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는 생산되는 양도 줄고 팔로도 없고 뭐 그렇게 이제 막 못생기고 벌레 먹은 이 농산물을 시중에 일반 농산물 유통 경로를 통해서는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기도 농협, 서울시가 팔당호 주변에 친환경 농업을 하면 그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민들하고 공동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진행해 왔고,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은 팔당댐의 수지를 보호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유지로 그렇게 임대를 받으셨던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유기농업을 했고, 뭐 정부 하라는 대로 했고, 정부는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했고, 또 필요하면 뭐 이제 서울 이런 지역에 직영 매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판매를 못하니까 뭐 생협 같은 곳에 위탁해서 대신 여기는 팔당에 있는 그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이런 식의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이 지역의 물 관리를 위해서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바꿔가면서 급속히 친환경 농가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팔당호 주변이 경기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제일 큰 단지화가 된 거죠. 뭐 마을 전체가 유기농을 하는 그 송천리 같은 마을도 있고 거의 거기서는 농약을 뿌리는 농가가 한두 농가 있는데 그 농가가 동네 사람들이 스스로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기농업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 역사가 20년 넘게 해온 건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4대강 사업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 뭐야? 이 사업은 왜 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40년, 50년 넘게 농사 외에 다른 거는 못하게 막아놓고 지금 뭐 수질보 개선이나 뭐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럼 그게 됐어요? 수질 개선이 됐고 지역 경제 좀 살아났어요?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는데. 뭐 이 큰 이끼벌레 생겼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아니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건 이유가 있는 거고 수천 년 수만 년이 그렇게 흘러왔고 그 강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켰던 건 강에 쌓인 모래 아니겠어요? 자갈이고 그리고 그 굽이굽이 흐르는 그 옆에 생긴 그 뭐죠? 습지. 습지에는 또 습지의 식물들이 자라고 그게 자연은 스스로 필요해서 그렇게 있는 건데 그걸 만약에 곡선으로 흐르는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모래를 다 퍼내고 그리고 거기 댐을 세워서 막아버리면 그 강물이 어떻게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질 개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거든요. 아, 영주댐이 만들어진 그 옆에 동네예요.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그 일대가 다 이제 물에 잠겼어요. 영주댐이 이제 그 담수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도 없어지고 우리 마을은 이제 그 영주댐 옆에 이렇게 팔당호 옆에 두물머리처럼 되어버린 거죠. 거기가 내성천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금빛 모래, 은빛 모래가 제일 많이 쌓인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영주댐을 막으면서부터 그 모래가 안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세요. 그냥 이상한 나무 수초로 뒤덮여 있고 모래는 하나도 없고 자갈이 이제 돌이 드러나 있고 물은 썩어서 시커멓게 돼 있고 그 지역에 뭐 이제 화해마을 인근에 안동에도 있지만 수돌이라는 그 무섬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 이름이 수돌이에 물이 돌아간다고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모래고 그 수돌이 이제 무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나무 징검다리를 건너고 이런 건데 지금은 모래가 점점 사라져 가고 거기에 돌이 드러나고 이끼가 끼어서 물이 썩고 왜냐하면 모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나무들이 자라고 이런 거죠. 그 내성천의 그 본래 모습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뻔히 보이는 건데 그 당시에는 MB정부나 거기에 4대강 사업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괴상한 논리로 물을 막으면 수량이 확보돼서 물이 더 깨끗해진다 뭐 이런 논리를 얘기했던 거죠. 그게 나는 박사 교수라는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그냥 거기 가서 보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분량이 좀, 이거 컵 보니까 지금 카페 도로시 이렇게 있는데, 도로시가 이제 사모님의 저기 천주교 세례명 그래요? 도로테. 저도 천주교인데, 이렇게 저는- 예쁜 세례명이 있네요. 저는 요비요? 요셉이 아니고 요비요? 요. 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좀 나이론이라. 되게 욥이라는 이름 잘 없을 건데 들어본 것 같아요. 있어요. 요. 성경에 욥기는 있죠. 그 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커피 마시러 와도 되겠네요. 커피도 맛있는데. 예. 원래 이제 도로시는 농사 짓기 전에 양평읍내에서 카페를 했었거든요. 그 카페 이름이 도로시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오지마 없다 도로시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례명 도로테 도로시더라고요. 저 오대츠 천주교인데
아니 근데 뒤에 보면은 기타도 있고 이렇게 여기 뭐 난로도 있고 되게 이렇게 체험 농장처럼 이렇게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